여러분 축복합니다. 날씨가 상당히 추워졌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또 옆에 같이 좀 붙어 있어야 돼요. 부부끼리는 같이 붙어 계시고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좀 서로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이렇게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되고 또 성도끼리도 좀 가까이 서로가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힘들면은 어떤 분들은 스스로 냉랭해져 가지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막 냉랭하게 막 끊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춥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요. 혼자 시베리아 광야 가운데 나가지 마시고요.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형제 안에서 서로 이렇게 교제 나누는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짐승의 표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인데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그 짐승의 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냥 다른 건 다 제외해놓고 오로지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이 말하는 짐승의 표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떤 그런 특징이 있는가를 좀 이렇게 우리가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전혀 언급되지 않은 얘기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요 주제에 대한 강의를 하는 이유가 과연 짐승의 표가 베리칩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로 얘기하죠. 베리칩은 절대로 짐승의 표가 아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표는 상징이기 때문에 실제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될 수 없다. 그러나 서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또 이 얘기 들으면은 이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얘기 들으면 저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헷갈려요. 헷갈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논쟁을 많이 하고 논쟁의 차원에 넘어서 서로 정죄합니다. 그래서 베리칩 받으면은 지옥 갑니다 하면서 앞뒤로 글씨 써가지고 이렇게 시내 다니는 분도 계시고요. 지금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분도 계시고 또 베리칩을 짐승의 표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이단이다 해가지고 이단 정죄하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교단도 있고요. 여러분은 정말 이게 참 갈등해요. 이걸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래서 좀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수록 냉정하게 우리가 바라보고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실제하는 이 베리칩의 진실을 알면은 실은 이렇게 논쟁에 어떤 이렇게 꼬이는 것들이 그냥 저절로 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이 부분을 다룰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성경에 전혀 없는 얘기들입니다. 오늘은 이제 정보, 지식을 많이 전달할 거예요. 그래서 베리칩에 관해서만, 베리칩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만 여러분에게 그 정체를 좀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짐승의 표와 오늘 이야기는 베리칩을 비교해서 과연 그렇다면 정말로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제가 결론은 안 내릴 거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결론을 내려야 되고요. 저는 그것을 내릴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을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베리칩의 정체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베리칩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이 있고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반부는 먼저 얘기하고 뒷부분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리칩은 그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베리칩이라는 용어가 어떤 뜻인가? 영어로 보시면은 영어로 뭐라고 써 있어요? 처음에 verification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이 확인, 증명이라는 뜻입니다. verify라는 동사의 명사형이죠. 그래서 확인하는 것, 증명하는 것이 verification이라면은 거기다가 칩이라고 있습니다. 칩은 이제
우리 초코칩도 칩이고요. 여기서 이제 반도체 조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죠. 원래는 없는 단어였다가 이것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생긴 신조어입니다. 그래서 뜻이 뭘 것 같아요? 무엇을 증명하는 반도체 조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베리칩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RFID라고, 물론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요. 근데 베리칩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용어는 RFID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리칩은 RFID고 RFID 중에서 베리칩이 있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RFID가 넓은 범위이고요. 그 한 종류가 베리칩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제가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 절대로 어렵게 얘기하지 말아야지 작심을 하고 강의한도 원래는 이제 되게 많은데 반 이상으로 줄인 거예요, 이거예요. 그랬더니 내용이 좀 약간 부실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 강의였는데 여기 아예 갖고 와서 그 부분을 좀 더 보충 설명을 할 겁니다. 이 베리칩은 합성어입니다. verification이라는 단어와 칩이라는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어떤 것을 증명하는 확인할 수 있는 반도체 칩을 베리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베리칩은 넓은 범위에서 RFID라는 그런 장치, 물건의 한 종류다. 자,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 베리칩을 알기 위해서는 RFID가 뭔지도 알아야 되죠. 여러분 이제 좀 이렇게 많이 배웁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은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확실하게 정리 좀 시켜주겠습니다. 우리가 베리칩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RFID를 알아야 됩니다. 자, RFID가 제가 여기 있네요. 영어로 돼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뭐죠? 써 있잖아요. 무선 주파수 식별 장치. 그러니까 공식적인 명칭이 이건 약자예요. 영어에 다 약자. 앞에 자를 전부 다 모아서 RFID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무선 주파수 식별 장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무선 주파수 식별 장치가 과연 어떤 것인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또 먼저 전 단계를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코드. 여러분 물건 살 때마다 요즘은 100% 비매품 말고는 100% 들어가는 것이 바코드예요. 바코드가 뭐죠? 어떤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원래 용어가 뭔지 아시죠? UPC라고 합니다. UPC 만국 식별 기호입니다. 영어로 그 풀네임이 984페이지 보세요. 바코드는 UPC라고 하는데 Universal Product Code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약자를 따서 만국 상품 코드입니다. 제가 전직이 있습니다. 제가 전직이 그 우리나라 대형 마트 같은 그 매장에서 매장 직원은 아니고요. 그 매장에 물건을 납품하는 회사의 한국 지사에서 근무를 했어요. 한 19년을 했습니다. 한국에 아직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가 들어오기 전에 미군 부대 안에 있는 제가 미군 부대 직원은 아니고요. 거기 이제 관계된 회사에서 한국 지사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가 제가 처음 들어갈 때가 1988년도에 그 회사에 들어갔었어요. 들어가가지고 제가 참 오래 다녔습니다. 거기서 학교를 다 공부하면서 주경야독하면서 다녔는데 그때 맨 처음에 이제 그 매장을 보고 이제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뭐 구멍가게 내지는 좀 낮은 게 좀 수포 정도밖에 못 봤는데 거기 갔더니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마트 같은 개념의 그런 대형 매장이 있었어요. 가지고 신기하고 놀라웠었습니다. 제가 한 1년 동안은 그 현장에서 일을 했는데 현장에서 뭘 했냐면은 스타카라고 했습니다. 스타카가 뭐냐면 물건 쌓는 사람이에요. 물건 쌓는 사람인데 그래서 매장에 이제 물건이 떨어지면은
어떨 때는 밤 근무, 어떤 때는 뭐 오전 근무 해가지고 예, 물건 떨어진 것을 이제 채우는 게 스탁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처음에 1988년도만 해도 바코드가 없었어요. 바코드가 없고 뭘 했냐면은 프라이스건이라고 예, 가격을 찍는 예, 그 총같이 생긴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우리 뭐 슈퍼 같은 데 썼죠. 지금은 그거 없죠. 아마 프라이스건이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썼을 거예요. 그래서 예, 가격을 좀 맞춘 다음에 물건마다 딱 탁탁탁탁 찍어요. 예, 그거를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거의 뭐 이렇게 저기 전문가가 돼가지고 탁탁탁탁 하면 그냥 물건이 쫙 찍어 나와요. 그때 가지고 뭐 경력 있는 분들은 맨날 시합했어요. 누가 더 빨리 하냐. 예. 그래서 한 뭐 1년, 2년 근무하신 분들은 그것만 찍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 도사가 되겠죠? 예. 딱 그랬어요. 가지고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빨리 물건을 싸가지고 예, 진열을 하죠. 예, 느린 사람은 이것 찍느라고 한 번 찍고 옆으로 세가지고 다시 뭐 이렇게 찍느라고 뭐 그 능률이 한 제가 보기에는 한 10분의 1밖에 안 됐어요. 초보자들은 이렇게 예, 고수들보다 한 1, 2년 정도 지났을까? 시스템이 바뀌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UPC를 접했어요. 바코드를. 한국에는 아직 바코드가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이죠. 80년대 말이 맞을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UPC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다들 낯설었죠. 낯설었는데 UPC가 등장하니까 뭐가 바뀝니까? 프라이스건을 찍는 일이 없어지잖아요. 없어지고 당연히 사람의 어떤 일손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스탁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하던 것이 한 사람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찍는 시간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물건을 뜯어가지고 진열만 하면 돼요. 옛날에는 프라이스건을 잘못 찍으면요 어떻게 돼요? 가격이 원래는 2달러짜리를 잘못 착각해가지고요. 예, 이거 항상 이렇게 물건마다 바꾸잖아요. 그러면 잘못 착각해가지고 뭐 1달러로 이렇게 이거 찍는 사람이 잘못 찍으면은 1달러 찍으면 1달러를 팔리는 거잖아요. 그럼 손해가 많잖아요. 그런 실수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어떤 좀 약간 머리 써먹는 사람들은 살짝 싼 가격표를 어디서 떼어가지고 비싼 거에다가 붙여놓고 계산대에다가 딱 하는 분도 있고 예,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예. 근데 UPC가 나온 이후로는 그런 일이 싹 없어졌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UPC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물건의 인쇄가 돼서 나오기 때문에 위조가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시대를 제가 이렇게 여기 프라이스건하고 UPC 바뀌는 시대에 그때 매장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잘 알아요, 상황을. 여러분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저기 슈퍼마켓 하신 분 없죠? 예. 우리 윤 전사님은 뭐 과거 직업이 수십 개인데 그건 안 했죠? 슈퍼마켓? 했어요? 그것도 하셨군요. 별거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상황을 잘 알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혁명이었어요. 혁명. 유통혁명이었어요. 근데 UPC가 뭐가 또 좋냐면은 어느 나라에 가든 이게 다 공통적이었어요. 다른 거와 달리 지금은 전 세계에 UPC의 규격과 어떤 시스템이 다 똑같아요. 똑같아가지고 어떤 나라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다른 나라에 팔아도 이것은 똑같이 유통이 됩니다. UPC 원리는 어렵지 않아요. 일단 메인 컴퓨터 서버라고 그러죠.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버에다가요. 그 UPC에 해당하는 그 숫자에 해당하는 그 상품의 그 정보를 다 입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주민등록증 있잖아요. 저는 651116으로 시작합니다. 아니 다 알아서 이제 알아서 다 알잖아요. 뒷번호는 보안상 안 그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가 뭐죠? 사람의 생년
월일이 돼 있죠. 그리고 뒤에는 뭐가 돼 있습니까? 남자냐, 뭐 또 어떤 가족의 지역과 가족의 어떤 관계된 어떤 그 부여된 독특한 그런 번호 체계가 있습니다. UPC도 똑같아요. UPC도 두 개의 그룹을 나누는데 예, 전반부는 뭐가 있었냐면은 예, 그 매니팩처어 코드라고 해요. 매니팩처어가 뭐냐면은 생산자를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어느 회사에서 이것을 만들었냐. 그러니까 생산자의 고유 넘버가 있어요. 예전에 처음에 이제는 5자리도 있고 6자리가 있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 뭐 제품 아무거나 대보세요, 갑자기. 예. 예? 초코파이. 그 회사 이름. 예, 오리온. 오리온이라는 회사가 있으면은요. 그 오리온이라는 회사의 고유 그 앞에 번호가 있어요. 식별 번호가 있어요. 그게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UPC에. 네, 바로 요거. 요게 요 6자리로 나온 거 있죠? 요게 매니팩처 넘버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회사 이름을 회사로 요거를 보면 회사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뭐죠? 아이템 넘버라고 그래요. 그래서 각 개별 상품 번호예요. 예. 그래서 예, 이게 고유한 그 넘버가 돼 있죠. 이게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상품의 아이디 번호예요, 이게요. 상품에 각 상품별로 이거를 서버에다가 입력을 해요. 요 UPC를 적어놓은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모든 그 물건에 대한 정보, 이름, 가격, 뭐 패키지, 뭐 방법, 걷다가 무슨 한 박스에 몇 개가 있냐, 뭐 여러 가지 갖가지 정보들을 다 집어넣어요. 우리 여러분 엑셀 프로그램 쓰는 분 보면은 예, 뭐 이렇게 이름이 있고 거기에 쫙 이렇게 예, 스프레드시트니까 옆으로 쫙 정보들을 여기 펼쳐놓은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딱 해요. 그걸 서버에다 저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예, 스캐너라고 해가지고요. 예, 프라이스건처럼 생겨가지고요. 예, 이거를 스캐너 같은 게 뭐냐면은 그런 비슷한 제품이 뭐가 있나? 여러분 저기 무슨 게임 할 때 보면은 애들 게임하면 이렇게 화면 갖다 놓고 예,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있죠? 예, 총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런 비슷한 걸로 갖고 여기다가 이거는 이 바코드는 빛을 이용해요. 빛을 해가지고 빛으로 스캔하잖아요. 이게 스캔을 딱 하면은 여기서 빛이 쫙 이런 식으로 레이저 이런 것처럼 대신 이게 빛이 이게 길게 돼 있죠. 이거 전체를 다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횡으로 이렇게 긴 예, 빗줄기가 발사가 돼요. 그러면 이게 빛이 여기 있는 이 선들을 이거 바라 그래요. 그래서 바코드죠. 이 막대기들을 딱 인식하면은 이 막대기에 해당하는 요 숫자가 딱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화면에 스캐너 화면에 이 상품에 대한 정보가 딱 떠버려요. 떠버려가지고 이 상품은 뭐다 이런 것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 레이블에 있는 가격표에 있는 정보랑 이거랑 맞는가를 이렇게 아침마다 확인한 직원이 있어요. 오픈하기 전에 가격이 정말 레이블의 가격과 컴퓨터에 있는 가격이 맞나? 때로는 틀리거든요. 컴퓨터는 고쳤는데 이거는 안 고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해요. 자, 이렇게 하면서부터 유통 그 과정이 너무 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이 프라이스건을 할 때는요, 그냥 가격을 정해놓고 그냥 그대로 팔 수 있는 기능밖에 없었는데 이 UPC가 생기면서 어떤 기능이 생겼냐면은 상품의 재고가 바로 나와요. 판매량이 어떻게 되고 남은 게 얼마가 되고 요즘은 이제 상황이 더 좋아져가지고 이게 이제 그 본사랑 적용이 돼가지고 편의점 잠깐 하셨잖아요 옛날에요. 딱 오늘 팔면은 이게 몇 개가 팔리고 재고가 파악이 돼가지고 오늘 밤에 바로 얼마큼이 필요한 공급해야 될 것이 오다가 자동으로 나가가지고 그 다음 날이면은 예, 버스에 트럭으로 실려가지고 물건들이 딱 배달해요. 근데 이런 시스템이 바코드가 생기면서 가능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도 줄고요. 실수도 줄이고 재고 파악도 편하고 오다할 수 있는 데도 편하고요.
여러 가지 좋은 시스템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바코드가 나오면서 이 물류시장에 대대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바코드가 뭐가 문제가 생긴다면은 바코드에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있는 긴 막대기 이게 해필이면 666이에요. 그래서 이게 1970년대 바코드가 언제 처음 나왔냐면 1974년인가 그때 아마 처음 나왔을 거예요. 73년이군요. 73년에 개발이 되어가지고 74년에 처음으로 이게 이제 어떤 시장에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바코드가 나오는데 해필이면 바코드에 이렇게 숫자값이 666이 딱 있다 보니까 이 바코드가 짐승의표가 아니냐. 성경에 나와 있는 계시록 13장 17절에 나와 있는 짐승의 표가 아니냐. 짐승의 이름이나 숫자라고 했는데 지혜 있는 총명한 자는 볼지어다 해놓고 666이다. 666이다 하니까 이게 맨 처음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서 땡땡 목사님 위해서 한참 이게 요즘 그 베리식 관련돼서 이렇게 막 얘기한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 바코드가 짐승의 표다 해가지고 아주 많이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 바코드가 짐승의 표라고 생각하는 분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혹시 아직 생각하는 분 계세요? 생각도 안 해봤죠? 근데 이 바코드의 6은요 숫자가 아니에요. 기호예요. 숫자가 아니라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것은 하나의 기호를 말하는 거예요. 숫자 개념이 아니라 기호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뭐라고 했죠? 이 manufacture 넘버 해가지고 회사 고유 넘버가 있고요. 회사 식별 숫자가 있고 여기는 물건 식별하는 거 있는데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요 세 개의 바코드가 있어야지만 이것이 구별이 된대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거는 물건의 바코드의 시작을 알리는 거고 마지막은 당연히 끝을 알리는 거고 가운데 것은 요 두 다른 그 넘버의 것을 분리하는 중간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초기 개발자들이 이 바코드를 개발하면서 이게 기호라고 했잖아요. 개발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이 6에 해당하는 기호값에 해당하는 이 바코드가 가장 안정적이고 에러가 없는 숫자로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666을 쓰는 거예요. 일부러 뭐 이것을 뭐 이렇게 666으로 의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품을 개발하다 보니까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666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숫자 값이 결코 아니라는 것, 기호라는 것, 부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코드가 이제 현재까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 얘기 거의 안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왜 오늘 왜 무슨 세상 얘기만 하고 이런 얘기만 하고 성경 얘기는 안 합니까? 처음부터 경고했습니다. 성경 얘기는 다음 주에 또 할 겁니다. 근데 바코드가 단점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뭐냐면은 바코드는 반드시 인쇄를 해야 돼요. 인쇄를 해야 되는데 인쇄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문제죠? 인쇄가 흐려지거나 지워지거나 손상이 되면은 또 인쇄의 질에 따라서 이게 스캐너가 안 먹어요. 아주 막 저도 일할 때 막 애먹었어요. 스캐너가 막 안 되면요 가까이 갔다가 뒤로 갔다가 별수를 다 써가지고 그냥 안 되면 뭐 집어 던지죠. 왜 이래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인쇄의 퀄리티에 따라서 또 보존 상태에 따라서 이게 바코드가 사용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장할 수 있는 내용이 한정이 되어 있어요. 많이 저장할 수가 없어요. 저장한다는 그 의미는 서버에다가 저장하는 건데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바코드는 그 바코드를 읽는 그 장치 스캐너라고 얘기하고 리더라고 하는데 그게 있어야 됩니다. 바코드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은 싼 건 아니죠. 당연히 지금도 한 몇십만 원 될 거예요. 그렇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유선이 연결돼 있어요. 전화. 그때 당시엔 전화선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일을 마칠 즈음에서 2000년대 중반쯤 되니까 그때는 무선 장치가 나왔어요. 무선으로, 지금도 무선 인터넷 한 것처럼 무선으로 그냥, 옛날에는 반드시 유선에 연결돼 있었어요. 우리 컴퓨터 보면은 마우스 있죠. 마우스처럼 선이 있어야지 이것이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무선 마우스 생긴 것처럼 똑같이 여기도 이제 무선으로 무선 스캐너가 많이 생겼습니다. 많이 좋아진 시대예요. 바코드 아직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옛날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바코드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이렇게 관리도 되는데 누가 무엇을 샀는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개별 맞춤 마케팅이 좀 힘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옛날 얘기고요. 실제로는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것이 뭐 전혀 안 된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마켓 자체가 미군 부대 안에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 군인 그 신분 있는 사람들, 군무원들만, 가족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아이디 카드가 함께 바코드에서 물건 살 때 저장이 되기 때문에 실은 누가 뭘 했는지 다 그때도 알았어요. 근데 일반적인 이마트 같은 데는 여러분 뭐 신분증 갖고 그걸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상품에 맞춘 그 고객의 성향을 파악하기가 힘든 그런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바코드는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바코드와 더불어서 이제 다음 단계로 이런 저장 장치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신용카드가 뒤에 뭐가 있죠? 신용카드 한번 볼까요? 신용카드. 바로 요거. 신용카드 아닙니다. 저는. 이거는 회원카드입니다. 요게 뭐죠? 마그네틱 카드인데 지금 요거는 그래도 이렇게 아예 이렇게 일체형이 되는데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테이프로 마그네틱 테이프로 이렇게 쫙 붙여서 있죠. 근데 이거 하다가 좀 있으면은 훼손돼 가지고 카드 재발급되고 막 그랬죠. 그러나 이게 나오면서 그래도 바코드에 보다도 좀 더 유용한 어떤 장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양도 좀 더 늘고 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거 안 나와요. 그렇죠? 신용카드에 이거 안 쓰죠? 요즘은 뭘 씁니까? 요거요. 칩을 쓰죠, 여기도요. 요즘은 이거 없어요. 요거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그네틱 카드보다 더 훼손이 안 되고요. 이제 이것도 거의 IP 칩이죠. 이게 전자칩인데, 요 정도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뭐 이제 그 위에도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시도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상품과 직접적으로 바코드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뭐가 나오냐면은 RFID가 이제 나온 거예요. 이 RFID가 이제 뒤에 잠깐 설명했지만은 언제 나왔냐면은 91년 73년도에 원형에 가까운 것이 988페이지에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1990년대 2000년대 들어가면서 상용화가 되기 시작해 가지고요. RFID가 이 바코드의 기능의 일부들을 용도의 일부를 대신하는 체제로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RFID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지금 바코드가 장점이 뭐라고 했죠? 이 숫자 값으로 표시된 이 바만 있으면은 그것만 있으면 그것을 스캔만 하면은 거기에 미리 저장된 모든 정보들을 다 끌어올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죠. 대신 이 바코드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캐너가 필요하고 스캐너는
빛을 사용하는데 그 빛이 빛을 스캔을 하기 위해서는 바코드 인쇄한 거하고 스캐너랑 거리가 거의 요 정도, 이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해 보니까 거의 한 20cm 그 정도, 30cm 이내요. 가까운 거리에서 빛이 이렇게 이렇게 비춰져야지 스캔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 RFID는요, 방식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개념은 비슷한 것 같은데 방식이 다르요. 어떤 방식이냐면은 빛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RFI는 전파로 하는 겁니다. 전파. 그래서 그것은 무선 주파수라고 합니다. 무선 전파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전파를 발생하고 전파를 여기 송신하고 또 안테나로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서로가 이것이 정보가 매치가 되면 이것이 서버에 있는 정보가 데이터가 이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RFID가 나오면서 뭐가 바뀌었냐면은 바코드가 갖고 있는 그 단점 중에 하나가 인쇄를 해서 가까운 거리에서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데 이 RFID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이제 인쇄 비슷하게 랩을 만드는 건 맞아요. 똑같이 만드는 거, 칩을 만드는 거죠. IC 칩을 만드는데 근데 이것은 바코드처럼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뒤에 설명했지만은 이 방식에 따라서 짧게는 한 몇십 센치에서 길게는 몇십 미터까지 먼 거리에서도 이것이 서로 식별이 가능한 제품들이 다양한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물건이요 창고에서 이것을 어디를 보내기 위해서 반출하고 있습니다. 지게차로 이렇게 딱 들어 나가죠. 근데요 예전에는요 이것들을 사람이 다 검수를 하거나 아니면 이 박스에도 바코드가 있었어요. 더 개인 물건의 바코드와 박스 바코드가 또 달랐었어요. 그래서 박스에 유통되는 바코드를 또 스캔해가지고 이것이 몇 개가 나가냐 이런 식으로 막 계산했는데 그리고 사람이 이거를 다 수기로 써가지고 한번 스캔하면 이거 곱하기 100바 쓰면은 100 카운트 다 해야 되잖아. 이게 한 몇 박스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여덟, 한 48이 32, 35케이스 된 것 같아요. 35케이스로 보이는데 제 눈에는요. 35케이스를 사람이 일일이 다 확인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 팔레트마다 몇 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규격이 있어요. 이렇게 다 미국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걸 잘 만들어놨어요. 가지고 요 한 줄 갖고 타이라 그래요. 한 타이에 몇 개가 들어가냐. 이것도 다 이게 계산이 돼서 나와요. 요렇게 해가지고 싸면은 한 타이가 몇 개다, 몇 케이스다. 몇 케이스 안에 아이템이 몇 개다. 유니팩이 몇 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 가지고 이거를 다 어떻게 다네. 스캔은 하긴 하지만은 사람이 다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해 가지고 확인하고 통과 그랬어요. 그랬었는데 RFID가 나오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찝어 가지고요. 나가면은 요 박스를 통과하는 게이트를 통과하면서 이게 몇 케이스가 나가는 게 바로 나와요. 가지고 본부의 사무실에서 지금 물건이 뭐가 몇 케이스가 지금 밖으로 빠져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알아야 돼요. 왜냐면은 이 상품마다 똑같이 바코드가 부착한 것처럼 상품마다 RFID 칩이 부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착이 되면서 이것이 여기에 있는 이 안테나와 서로 수신을 하는 거예요. 수신을 하면서 이런 거예요. 지금 나 나갑니다. 자기들끼리. 이 RFID가 부착된 상품이 그냥 컴퓨터와 연결돼 가지고 나 나갈게 하면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는 알아서 그래 알았다 하면서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개념 이해하시겠어요? 예. 전에는 다 이거 스캔을 갖다 대고 막 했고 낱개로 다 계산을 했는데 그것만 해도 뭐 감지덕지인데
근데 RFID가 나오면서 확 바뀐 게 이것이 그냥 한 번에 예,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예, 보세요. 또 이게 전파 표시죠. 서로 물건이 나가면서 전파가 서로 왔다 갔다 호환이 되는 거예요. 전파가 서로 딱 매치가 되면서 여기서는 상품 코드에 있는 이 부착형 RFID에 있는 그 칩이 이 전파가 부딪히면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인식을 해서 이게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겁니다. 이런 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칩이, RFID 칩이. 이것을 사람에게 붙여보세요. 사람에게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고유의 만약에 RFID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레이블 붙여놓은 거 똑같은 거죠. 아까 바코드를 붙여놓은 거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집사님한테 거기다가 바코드를 딱 붙여놔요. 몸에다가. 그럼 구집사님이 지나다니면은 이 스캐너가 있는 지역을 지나가면 구집사님이 여길 통과했다. 몇 시에 통과했다는 것이 기록이 싹 되어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혹시 여러분 그 놀이동산 가면은 손목에다가 인식표를 해놓고 겉으로는 그냥 플라스틱 같은데 여기에 RFID가 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면서 스캔에다가 딱 대면은 그게 바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따질 것도 없죠. 그리고 요즘은 해변가 같은 데도요. 해변가 같은 데는 막 이렇게 돈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해변가 같은 데도 요즘 저게 많이 사용한대요. 미리 저기 RFID 그 밴드를 돈 주고 사가지고 거기에 돈을 얼마 내는 거예요. 한 10만 원을 딱 저장해놔요. 그럼 거기서 입력을 딱 해요. 요 빨간색 밴드를 찬 사람에 여기 다 고유 넘버가 있어요. 식별 번호가 있어요. 거기에 10만 원이 딱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럼 해변에서 이거 하나 차고 있다가 물에도 안 젖고요. 하다가 무슨 음료수가 먹고 싶다. 그럼 가서 거기 매점 가가지고 이거 딱 스캔해가지고 아까처럼 딱 스캔해가지고 거기 음료수 사 먹으면서 그만큼 거기서 차에 빼버리고 지금 활용이 되고 있어요. 해운대 이런 데 가면은 요즘 올해 보니까 신문에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장치들이 있고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우리 갖고 있는 이 신용카드 중에서 RFID 기능을 갖고 있는 신용카드가 있어가지고요. 예전에는 이거를 어떻게 했어요? 지금도 하지만 쭉 했죠. 긁었죠. 카드 긁는다고 했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카드 긁는다는 표현이 없어지는 시대가 오죠. 카드를 서로 이거 RFID 이용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딱 갖다 대면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시대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림에 보면은요. 이게 어디죠? 도서관이죠? 마트예요? 도서관이잖아요. 이 도서관에도 똑같이 이 RFID 레이블을 딱 책마다 붙여놓잖아요. 그러면은 이 RFID 레이블이 요 게이트를 통과할 때 뭐가 나가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것이 여기서 체크되지 않는 거면은 곧바로 누가 이제 훔쳐가려고. 그러니까 사전에 여기 데스크에서 이것을 빌려간다고 다 절차를 밟고 나면은 상관없는데 이것을 몰래 주머니에 딱 넣어놨다가 싹 가져가면 바로 삐삐삐삐 거리고 바로 발각이 되죠. 그런 시스템. 이거 보면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이 그림들은요, 실제로 각 회사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어떤 RFID 활용하는 그 예들을 자기들 회사 홈페이지에다가 해놓은 것들을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캡처해 온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건 다 서버를 말합니다. 서버 뭐 이런 어떤 네트워크 장치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트럭에 상품이 딱 있어요. 그럼 여기 RFID가 다 부착된 상품이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안테나랑 서로 연결되면서
이 물건이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배달되는 것들이 실시간으로 딱 나와요. 실시간으로 쫙 나와요. 예. 여러분 요즘 한국은 첨단이라서 버스가 어떻게 돼요? 버스 정거장이 지나가면은 자동적으로 몇 번 버스가 지금 어디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면 도착합니다. 그게 다 어떤 원리인지 아세요? 다 이 RFID 원리예요. 버스에 부착된 RFID가 그 버스 노선에 지나가는 곳에 중간중간에 부착한 안테나와 송수신 장치와 서로 전파를 주고받으면서 버스의 위치가 지금 추적이 되는 거예요. 되게 좋죠? 안 좋아요? 예. 엄청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RFID가 사용되는 것이 여러 군데서 다 사용하는 거예요. 뭐 그냥 상품 그 창고에서 입출고 관리하는 거에다가 무슨 마트에서 하는 거 이런 것도 다 하지만은 이런 시스템들을 아주 그냥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 RFID가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베리칩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보신 어떤 동영상, 짧은 동영상이 있을 거예요. 어느 노부부가 마트에서 쇼핑을 합니다. 카트에다가 물건을 잔뜩 집어넣었어요. 딱 했는데 옛날에 어떻게 됩니까? 데스크 가가지고 카운터 가가지고요. 캐셔한테 물건을 다 해가지고 삐릭 스캔을 다 해가지고 펼쳐놨다가 담는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 어떻게 됩니까? 카트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냥 지나가요. 그러면 자동으로 계산이 돼가지고 얼마 딱 나와요. 그러면 되게 편하잖아요. 지금 이미 상용화가 됐죠. 아마 몇 년 안에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무슨 대형 마트 중에 어느 마트가 먼저 이렇게 시작할 가능성이 많아요. 뭐 그 눈 깜짝 사이에. 그러니까 RFID 그 레이블의 그 여기 경제성이 더 이렇게 좋아지면은 가격이 더 낮아지고 더 이렇게 그것이 이제 좀 이렇게 사이즈가 더 줄어들게 되면 아마 이것이 뭐 금방 사는데 바코드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 직원도 많이 뽑을 필요 없고 정확하게 관리가 되고 이게 바로 RFID입니다. 986페이지로 가보세요. RFID의 장점 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RFID는 첫 번째가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아까 바코드는 뭐라고 했어요? 손상이 가능하고 인쇄의 퀄리티에 따라서 많이 식별이 안 되는데 이것은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하고 또 이것은 컴퓨터 제품이기 때문에 IC 칩이기 때문에 대용량의 메모리도 내장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동 중에 인식이 가능해요. 아까 버스 트럭에 실려 있는 것이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신해 있는 장치가 곳곳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RFID의 성능에 따라서 또 수신기의 성능에 따라서 거리 제한이 있어요. 근데 이론적으로 그것이 촘촘히 우리 무슨 핸드폰 기지국을 또 뭐죠? 이거 장치 있죠? 건물마다 그것들이 그런 어떤 그 사회 그 간접자본이 많이 투자가 되면은 뭐 그런 것들은 아주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시골보다는 도시가 그런 것들이 더 하기 편하죠. 그래서 이동 중 인식이 가능하고요. 이제 접촉하지 않고 스캐너 갖다 댈 필요도 없이 만지실 필요 없이 그냥 전파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인식이 가능하고 반복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그리고 아까 스캔들은 한 번에 한 개, 바코드는 한 번에 한 개밖에 스캔 못하지만 이거는 동시에 수십 개, 수백 개라도 동시에 이게 한 번에 식별이 가능하고요. 데이터가 신뢰도도 높습니다. 오류가 없고요. 스캐너는 오류가 있거든요. 바코드는요. 공간 제약이 없이 동작이 가능하고요. 데이터 변환 및 저장이 용이하고요. 그리고요, 이거는
통과할 수 있어요. 중간에 장애물을 통과해서 이것이 서로 인식이 가능해요. 그래서 벽이 있어도 그 전파는 벽을 뚫고 다니니까 벽을 뚫고 다닌 것보다도 이제 튕겨서 나가죠. 그래서 그것을 장애물이 있어도 식별이 가능하는 굉장히 좋은 문명의 이기입니다. 여기도 그림이 또 이것도 있네요. 보니까 보셨죠? 이거는 물건을 이제 받습니다. 여기서 분리해서 물건이 다시 또 따로 나갑니다. 하차, 상차 하는데 여기서도 옛날같이 재고 파악하려면 사람이 다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이 RFID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자동적으로 이게 받는 거, 선적하는 것들의 모든 정보가 다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서로 상품과 안테나가 서로 자기들이 통신을 합니다. 통신하고 안테나와 리더가 서로 통신하고 이것이 서버랑 통신합니다. 그래서 그 RFID 그 레이블을 가리켜서 태그라고 해요. 전자 태그라고 합니다. 전자 태그. 요즘 태그라는 많이 들어봤죠. 인터넷도 보면은 태그라는 단어가 몇 년 전부터 막 생겼잖아요. 태그, TAG. 처음 들어보세요? 태그를 넣어두면은요, 검색할 때 그 단어에 맞춰서 검색이 되는 거예요. 가령 주임제 교회를 검색하면은 주임제 교회에 선호되는 태그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느 사람이 주임제 교회에서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우리가 영상 올리잖아요. 워낙에 많으니까 그걸 찾기 힘들잖아요. 그 태그에 맞는 가장 적합한 영상을 이제 거기서 찾아내는데, 동영상을 찾아내는데, 우리가 만약에 무슨 지금 예언과 분별학교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보면은 태그를 뭐 예언, 또 분별, 아니면 방언 이런 것들을 태그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막 검색할 때 그 태그가 매개체가 돼가지고요. 매개체 돼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하는 강의 영상을 보다 쉽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 개념이죠. 제가 지금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해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지금 아주 쉽게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나이 안 먹은 어떤 분은 또 이해 못 하더라고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해 못 하시는 분은 손 들려면 또 창피하니까 안 되니까. 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RFID가 정말 지금 100% 바코드를 대체하는 것으로 상용화되면은 뭐 그 유통혁명은 바코드가 생기면서 이렇게 가져되던 유통혁명보다 더 탁월한 유통혁명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맞죠. 실업자도 나오죠. 당연히. 그때 그 바코드 생기면서 사주간 직원들이 많이 줄은 거 사실이에요. 여기 이거 나오면 또 실업자가 생기죠. 굉장히 그걸 걱정 많이 하시는데. 근데 사람들은 뭐 실업자가 나오는 것보다도 어떤 자본주의 특성상 더 많은 효율적인 이득을 보는 걸 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많이 편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요. 뭐 아까 그 해수욕장 같은 데에 우리 여기 스파 하시는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도 이거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거기서요. 굉장히 문명의 이기입니다. 1939년에 최초로 이 RFID 개발 역사가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최초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영국에서 비행기에 부착해가지고 적과 아군을 식별하는 데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같은 기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가 1946년에 옛 소련이 첩보 장비로 이것을 이용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1960년대에서 미국 정부가 핵시설에서 작업자를 식별하기 위해서 RFID 기술을 활용을 했고요. 그러다가 1973년에 진정한 의미에서 RFID 개발 역사가 이제 처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쭉 자세하게 읽어보시고요.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부터는 그 소들 있잖아요. 가축들. 가축들도 그게 다 그놈이 그런 것 같잖아요. 옛날 목동들은 다 알아보는데, 그쵸? 다 알아보는데 요즘 목동들은 못 알아봐요. 수천 마리 막 그렇게 있으면은. 아니, 근데 옛날 목동들은 다 알아본대요. 근데 요즘 목동들은 수천 마리 정도는 못 알아보죠. 그러니까 이 소에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귀에다가 이게 RFID예요. 그 여기다가 이거를 이게 뭐 스캔하는 것도 아니에요. RFID 때문에 얘에 대한 정보가 요걸 딱 해놓으면은 바로 나오죠. 여기에 무슨 얘가 무슨 몇 살이고 언제 태어났고 언제 아팠고 병력이 뭐가 있고 지금 어떤 이 상태가 어떤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그 이 소를 관리한 사람은요 소가 수천 마리가 되니까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무실에서 그 중간중간에 설치한 네트워크 시켜놓은 송신기를 통해서 이 소의 상태를 지금 다 아는 거예요. 소가 지금 어디로 돌아다니는지도 알아요. 이 소가 지금 저쪽에 엉덩이에 뿔 나가지고 옆으로 새고 있는 거, 담을 막 넘어가려고 막 이렇게 낑낑대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알아요. 이 RFID가 그걸 다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91년에 미국에서 최초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패스, 이게 RFID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 통과할 때 쓰는 하이패스가 RFID예요. 1991년도에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하이패스가 지금 많이 이렇게 보급되고 보내는데 이미 뭐 서구 쪽에는 이미 하이패스가 훨씬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상용화되고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RFID입니다. 그자가 세계 최초로 1998년도에 사람 몸에 RFID를 인식하는 실험이 최초로 생겼습니다. 1998년도에. 그 7번이죠. 1998년 케빈 워릭 레딩대 교수는 주치 조지 블루스가 근무하는 텔레어스트 병원에서 인류 최초로 팔에 통신용 RFID 칩을 이식했습니다. 20분 정도 걸릴 칩이었는데 이 수술을 한 다음에 간단한 수술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인식 장치를 설치한 문에 1m 반경에 딱 들어갔는데 이게 딱 감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998년도에 최초로 사람 몸에 이 RFID 그 장치를 최초로 이식을 했습니다. 자, RFID는요, 992페이지를 넘어가세요. 여기는 타이어에다가도 RFID가 이렇게 다. 동력 장치의 유무에 따라서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패시브 RFID, 그다음에 액티브 RFID가 있는데 패시브라는 것은 수동형입니다. 그래서 이 패시브 RFID, 수동형 RFID는요. 동력 장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파라는 것은 뭐죠? 배터리를 전기를 집어넣어야지 라디오도 전기를 딱 꽂아야지 라디오가 딱 전파가 되잖아요. 이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리더기에서 보내온 주파수를 받아야지만 활동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죽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이디만 살아있지 지금 현재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죽어 있어요. 죽어 있는데 반드시 이것을 옛날 방식의 그 뭐죠? 그 바코드를 읽는 그 스캐너처럼 리더가 이것을 읽어야지 리더 안에 있는 송신 장치가 서버에 있는 안테나랑 서로 전파 송수신을 해가지고 거기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수동형 RF라고 합니다. 이런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자체 동력이 필요 없으니까 돈이 생산비용이 작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약간 번거롭다 할지라도 스캐너를 잘 활용하면은 이 나름대로 이 수동형 RFID도 경제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능동형 RFID가 있습니다. 액티브 RFID인데 이것은 그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 RFID 안에 배터리가 들어있어가지고 그 배터리의 힘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송신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굳이 리더가 없어도 예, 저쪽 안테나랑 바로 연결이 되겠죠. 굳이 리더가 필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대신 뭐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돈이 비싸고 또 사이즈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수동형보다는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동력 장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사용 방법에 따라서 부착용과 이식용으로 나눠져요. 물건에다 부착하는 게 있고 몸 같은 데다가 이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크기의 한계이기 때문에 부착용으로 사용합니다. 몸에다가 뭐 이식한다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크기가. 이 외에 반수동형이 있습니다. 이게 수동형과 능동형의 중간 형태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 RFID는 동력 대신 통신에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보시면은요, 예,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전파의 반응 거리입니다. 전파가 어디까지 멀리 뻗어나가냐. 그래서 여기 보니까 RFID라고 하죠. 예, Low Frequency Identification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예, 낮은 주파수를 이용한 RFID입니다. 그러니까 주파수가 또 이거 뭐 어렵지 않아요. 이거 치는 여러분요. 여러분 뭐 주파수가 있잖아요. 단파, 중파, 장파, 뭐 초단파 많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주파수의 그 주파수가 뭐죠? 전파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거 알죠? 이거. 예. 이것이 폭이 작으면은 당연히 저주파라고 그러고요. 이 폭이 넓으면 고주파예요. 그러면 폭이 넓은 주파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멀리 보낼 때. 예, 고주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극동방송 같은 데는요. 이게 굉장히 멀리 보내기 위해서 그런 방식을 쓰죠. 북한 저 옛날에 중국, 소련 이런 데 막 갔으니까요. 예. 그래서 전파가 폭이 긴 것, 고주파입니다. 예. 저주파, 고주파. 예. 그런데 여기 낮은 주파수를 이용하면은 low frequency identification 이걸 쓰면은 그러니까 그 전파의 그 주파수 영역이 120에서 140 kHz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몇 kHz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렇게 그거 말하고 또 high frequency identification 해가지고 HFID 그런 거 쓰고 UHFID 가면 갈수록 여기 울트라가 더 초과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제품의 용도에 따라서 보세요. 여기 15cm부터 시작해가지고 1.5m, 10m 그 이상으로 키로까지 이렇게 가는 다양한 이 RFID가 개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동형이면 당연히 전파 가는 것이 작고 능동형이면 더 액티브는 더 커집니다. 이게 RFID예요. 다 어느 정도 이렇게 답을 줄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이 RFID를 얘기하는 이유가 뭘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베리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베리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RFID를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RFID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뭐를 이해해야 된다고요? 바코드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바코드부터 RFID 설명하고 지금 이제 비로소 베리칩을 설명할 겁니다. 이 베리칩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RFID의 한 일종이라고 했어요. 근데 RFID의 어떤 영역을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거냐 하면은 이 베리칩은 일단은 인체의 이식을 할 수 있어요. 아까 부착용 이식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인체에 이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만큼 액티브로 갈수록 어렵고 또 이식용으로 갈수록 어려운 거예요. 기술이. 왜냐하면 사이즈가 커지게 되기 때문에. 근데 큰 것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기능은 굉장히 고급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몸에 집어넣으려면 쉽지가 않잖아요.
아주 그냥 초기술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다 모든 제품이 다 사이즈가 작아진 것이 다 제품이 예, 상품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베리칩은 그 중에서 예, 생체 인식을 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능동형 RFID입니다. 이 베리칩이 안에 들어가면은 예, 리더를 굳이 안 해도 자동적으로 이것이 수신이 갈 수 있는 예, 그런 거. 아, 여기는 네, 수동형이라네요. 수정합니다. 능동형이 아니라 수정형. 맞아요. 수동형이죠. 이게 리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능동형으로 하면은 아니 능동형도 가능할 텐데 왜냐면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리튬 이온이 있거든요. 리튬 배터리가 있거든요. 예. 그런 형태의 이 RFID를 예, 베리칩이라고 합니다. 예. 보통 우리가 오늘도 천야 목사님하고 어디 갔는데 웬 연세 드신 분 아까 그 연세 드신 분이 70이 넘으셨는데 그냥 이 바바리 코트를 멋있게 입고 목도리 들고 그냥 길을 건너가면서 천야 목사님 그랬어요. 저분은 나이가 드셨는데 연세가 든 애도 그냥 멋쟁이라고 바바리 코트 하나 딱 거치니까 멋있어 보이나 봐요. 예, 나도 바바리 코트 하나를 입어봐야겠는데. 근데 여러분 바바리 코트가 원래 예, 그게 그 제품의 종류를 말하는 이름 아닌 거 아시죠? 원래 이름이 뭐죠? 트렌치 코트예요. 트렌치 코트. 예, 비 올 때 입는 예, 방수 기능이 있는 비 올 때 입는 코트를 말합니다. 근데 워낙에 이 버버리라는 회사가 유명해요. 영국에 있는 버버리라는 회사가 최초에 이것을 만들었겠죠. 그리고 워낙에 지명도를 갖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실은 카카오톡 그런 역할을 하는 다른 프로그램 많이 있잖아요. 라인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카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워낙에 선점을 했어요. 시장을. 선점했기 때문에 예. 그런 것처럼 원래 이 트렌치 코트인데 이것을 예, 트렌치 코트를 다 바버리 코트라고 불리는 것처럼 베리칩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체 이식용 RFID를 예, 가리켜서 베리칩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이 베리칩은 그것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가 아니고 상품명이 베리칩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최초로 상품화 시켜서 그것을 유통했을 때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RFID 쫙 설명을 이렇게 기초적인 걸 쫙 설명하니까 아 이게 이렇구나. 이제 기초적이 생겼죠. 처음에는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기능을 하는 거, 바코드를 대신하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 베리칩이다라고 사람들에게는 처음으로 인식이 돼서 그것을 베리칩이라고 불렀지 원래 이름은 생체 이식용 RFID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베리칩은 바바리 코트랑 똑같은 개념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 이름이 예, 그렇게 인식이 된 것뿐입니다. 이 베리칩은 원래 미국의 예, ADS라는 회사가 Applied Digital Solution이라는 회사가 2001년도에 예, 인체 이식이 가능한 의료용 RFID를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1998년도에 실험에 성공한 거고 이것을 상품화한 것이 최초로 상품화한 것이 2001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사람들은 제조회사예요. ADS는 제조회사고 뒤에 2004년 정도에 이 베리칩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 베리칩이라는 회사는 판매회사예요. 판매회사 이름이 베리칩 컴퍼니입니다. 예. 근데 이 베리칩 컴퍼니에서 이 RFID, 생체 이식용 RFID를 판매하면서 그러니까 베리칩 회사에서 팔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람들은 베리칩이다 이것을 이해하시겠죠? 예,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그 개발사가 쭉 나와 있어요. 작년 강의에는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여러분 헷갈릴까봐 여기는 가감하게 지웠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는
그런 모종의 압력이 있어가지고요. 예, 자세한 거는 카페에 보면은 작년 강의안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예, 별별 거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예, 그 ADS라는 회사에서 이제 최초로 개발했고 그 회사가 제조원이고 판매원은 베리칩이라는 회사가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팔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기 지나서 이 두 회사가 결별을 하면서 이 ADS 회사는 그 후에 GPS 기능을 집어넣은 베리칩을 이제 베리칩이라는 이름으로 파는 게 아니죠. 다른 이름으로 예, 판매해가지고 지금도 예, 회사가 있긴 있는데요. 제가 그걸 검색을 해봤더니 회사가 뭐가 바뀌었어요. 회사가 무슨 휴대폰 관련된 액세서리나 뭐 주변 장치 파는 회사로 바뀐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회사가 지금은 인터넷에서 검색이 안 돼요. 똑같은 회사 이름이 다른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베리칩 회사가 또 거기 또 이름이 또 바뀌었어요. 다른 회사 합병하면서 그 바뀌면서 그 회사가 이제 포지티브 아이디라는 회사로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거기는 그 당뇨 체크용 그 RFID 같은 제품을 생산합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이제 베리칩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하나도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검색을 많이 했는데 거의 정보가 지금 거의 없어요. 정보가 없다는 그 의미는 뭐죠? 이게 활성화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2012년에도 뭐 한참 그 오바마 케어랑 관련돼 가지고 2014년까지는 이게 다 하고 2015년부터는 이제는 이제 제재에 들어가 가지고 2017년 이후로는 감옥에 간다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 베리칩이라는 이 회사 자체도 유명무실해지고요. 제품도 지금 활성화가 거의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이 베리칩이 실제로 사용되는 그런 정보들도 지금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지금 오늘은 정보에 얘기하는 거고 다음 주는 이걸 토대로 과연 정말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설명합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베리칩은 크게 4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이 베리칩은 더 좋은 그림 나와 있죠. 이렇게 이쯤에 안테 중간에 여기 머리카락보다 작은 구리선 구리 코일로 된 안테나가 있고요. 여기 ID 칩이 있습니다. 보통 이걸 갖고 유전자 정보를 여기다 집어넣는다 그랬는데요. 다음 주에 이 진실을 가르쳐 줄 겁니다. 근데 실은 이것은 ID 칩은요. 바코드에 있는 그 바코드 레이블과 거의 똑같은 기능이지 그 이상도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무슨 뭐 10억 뭐 단위의 무슨 유전자 정보를 저장한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바코드랑 개념이 같은 개념을 출발한 거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정보는 여기 저장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저장해요? 서버에 저장하는 거죠. 서버에 저장하는 거고 이건 단지 주민등록 번호처럼 여기에 있는 정보만 송수신 장치를 통해서 인식시켜주는 그러니까 주민등록 번호만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주민등록 번호만 저장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리튬이온이라고 있는데 그 안에 이제 그 배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실은 자체가 무슨 배터리가 아까 얘기했던 능동형처럼 이렇게 활동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이것이 리더랑 송수신할 수 있는 가장 미세한 전력만 줄 수 있는 가장 낮은 단계의 어떤 배터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덮고 있는 실리콘 막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밀봉이 되어 있어가지고 인체에 들어가서 이게 안에서 깨지거나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는 건데요. 제가 여기 더불어서 이제 한 가지 얘기하면은 지금 이제 여러분 준 영화 같은 데 보면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옛날에 그 톰 크루즈. 예. 그 사람이 이제 주연했던 영화가 있어요. 그런 거 한번 보시면 좋아요.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보면은 앞으로 미래 시대 사회가 어떤 사회로 발전하는지를 이제 잘 알 수가 있는데 미래 시대는 어떠죠? 감시 시대예요. 통제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사람이 아까 물건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다 센서를 통해서 파악하는 것처럼 그 시대가 오면은요. 사람의 홍채 또 뭐 사람 안에 심어놓은 뭔가 여러 가지 각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미리 사전에 중앙 컴퓨터에 입력이 됐고 이 사람이 움직일 때 동선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상태가 어떤지를 누군가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영화에서 톰 크루즈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이미 그 정보가 저장된 홍채가 있기 때문에 지나가면은 카메라가 이런 데가 탁탁 이것처럼 이렇게 광선을 쏘는 거예요. 딱 해가지고 여기 딱 매치가 되면은 다 알아요. 누구씨 안녕하십니까? 지하철역 가는데 자기를 알아보는 거예요. 방송에서.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뭔 일에 연결되고 도망자 신세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몰래 돌팔이 의사 같은 사람이 어떤 으슥한 데서 아파트 칸 데서 홍채를 바꿔주잖아요. 눈동자를 바꿔줘요. 딴 사람 걸로. 이미 어떻게 죽은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죽었겠죠? 예. 이 사람 거랑 바꿔줘서 신분을 세탁합니다. 예. 그런 영화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예. 그런 것이 앞으로 시대는요, 정말 어떤 방식을 다 동원하는지 사람의, 실은 처음에는 이것이 사람들이 편하기 때문에 사용해요. 만약 여러분이 이제 무슨 당뇨병 환자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갑자기 혈당이 떨어지면 팍 쓰러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당뇨병이 환자인지 술 먹고 길에 쏘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식별할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관이 딱 와가지고 스캔을 딱 하는 거예요. 스캔을 딱 하면은 이 사람 당뇨병 환자구나. 바로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술 먹고 그런 게 아니라 당뇨병 때문에 이런 거다 하면서 긴급조치를 하고 앰뷸런스를 부를 수가 있죠. 굉장히 좋은 시대잖아요. 예.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뭔 문제가 생기냐. 사람들이 감시당한다는 것이죠. 감시당하고 어떤 그런 모든 자유가 빼앗기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런 첨단의 장치들 개발품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실은 그것이 이 배립식과 연관돼 가지고 마지막 때 특별히 짐승의표와 관련돼 가지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사람들을 통제할 때 통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장치다, 제품이다 해서 이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화두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다른 제품들은 부착형이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뭐 띄고 버리고 훼손시키면 의미가 없지만은 이 생체 이식용 이 칩 같은 경우는 베리칩과 같은 생체 이식용 칩은 어떻게 돼요? 이것을 제거 수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뽑아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런 비슷한 영화를 또 한 편 관심 있게 봤어요. 본 시리즈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무슨 본 시리즈 같아요. 2편인가 3편가. 제가 일부러 이런 거 관심 있게 봐요. 근데 거기도 보니까 거기도 그 비밀 정보 요원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미국에 있는 아주 깊은 산속 알래스카인가 거기서 어떻게 해가지고 거기까지 와가지고 누구 같은 접선자를 만나가서 산장에 딱 있는데 이 사람이 하여간 본부에서 제거해야 될 대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드론으로 공격을 합니다. 드론이 이 사람을 찾아가지고 본토에서 날라온 드론이 무인 공격기요. 이 사람을 이제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딱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 이 사람 안에 옆구리인가 허벅지인가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칩이 하나 있었잖아요. 영화 안 봤죠? 이런 거 보세요. 보시면은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알아. 그 칩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칩을 보고
드론이 찾는 거예요. 이 칩이 그 영화의 설정이 뭐냐면 GPS 기능이 있는 거예요. GPS가 뭔지 알죠? 위성으로 이렇게 위치 추적하는 거. 여기 안에 GPS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 드론이 본부에서 GPS를 이용해서 이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세계 어디를 가든지 이 지구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 사람이 어딘지 추적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아니까 똑똑한 사람이니까 또 영화니까 자기가 어디 부스에 들어가가지고 자기의 몸을 찢어가지고 이것을 뽑아내요. 수술을 자기가 간편하게 뽑아내가지고 그리고 걷다 부스에다 놓고 자기는 저쪽으로 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드론이 와가지고 폭탄을 터트려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몸에서 뽑아낸 그 칩이 있는 그 건물에다가 제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살아났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영화들이 다 있으니까 이 베리칩과도 관련된 오해 중에 하나가 베리칩에도 GPS 기능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어디 가든지 베리칩을 넣으면은 다 파악이 되고 우리는 다 감시되는데 실은 이것도 이제 진실은 아니에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진실은 아니에요. 하나의 추측입니다. 미리 얘기한 베리칩은 GPS 기능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유전자 기능이 없습니다. 다 그 진실이 아니에요. 오해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앞으로의 시대에 가면은 그 가능해지는 시대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리칩이 짐승의 표가 아닌가. 적그리스도 정부가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통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순위 후보이기 때문에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라고 말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가? 과연 아닌가? 이것은 베리칩에 대한 진실과 오해 편에서 여러분이 듣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 얘기 안 했어요. 베리칩에 관한 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기억하시죠? 다음 주에 올 때 우리 쪽지 시험을 보고 베리칩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자세한 더 정보는요. 작년 강의를 한번 더 재작년 강의죠. 한번 참조해 보시면은요. 여러분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